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동물의 개량 12주차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한우의 개량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세 주간 그 강론으로 각 축종별 육종 개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한우, 젖소, 돼지 이렇게 세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예전 교과서에는 그 유구의 개량도 있었고, 닭의 개량, 염소의 개량 뭐 이런 축종의 개량 부분이 있었는데, 그 우리가 쓰는 교과서에는 그런 축종은 과감하게 생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다음 주에 젖소의 개량에서 그런 마이너한 축종들의 개량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우의 개량인데요. 제가 한우의 개량에 대해서는 맨 첫 번째 주에 그 육종의 개념을 설명할 때 예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은.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그 중복되는 부분은 다시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기본 개념을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우가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개량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면, 한우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좀 역사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한우라는 그 품종이 언제 생겼을까요? 이제 우리 한우협회나 이런 데서는 이제 우리 그 한민족과 같이 살아온 존재로서 얘기를 하죠. 물론 맞는 말인데, 근데 이제 지금의 한우만은 아니었겠죠. 그때는 예전에는 이제 중국에서 온 소일 수도 있고, 남방에서 왔을 수도 있고, 어쨌건 간에 우리 민족이 이제 농경으로 썼던 소들이 이제 여러 종류의 소들이 있었겠죠. 그때는. 네. 물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풍토에 맞게, 한반도의 기후와 풍토에 맞게끔 이제 적응하면서 살아왔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에 사는 소를 우리 민족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냥 소라고 불렀겠죠. 한우라고 안 부르고. 왜냐하면 바깥 품종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색깔도 이렇게 지금처럼 황색 하나가 아니라 검은색, 흰색, 또 다른 색, 여러 종류가 존재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들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이제 주로 이제 농경이죠, 농경, 역용. 영어로는 드래프트라고 하는데요. 역용이고 또는 우차를 끌거나 이런 용도였겠죠. 식용은 절대로 아니었겠죠. 근데 물론 그 소가 죽으면 식용으로 썼겠죠. 그 다음에 순전히 식용만으로서 소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꽤 후반, 조선시대 후기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의 중요한 행사 또는 제사, 이럴 때 이제 제물로 어떤 아주 귀한 잔치 음식으로서 이제 그때는 이제 소고기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로는 보면 이제 서울 근교에, 지금 서울 시내지만 그 왕릉들이 많은데요. 무슨 정릉, 선릉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제사를 매년 지내야 되잖아요. 그때 항상 이제 제사 음식으로 소가 올라가는데, 소를 잡아서 왕실이니까. 그럼 이제 그 제사로 올라간 소를 이제 나눠서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그 릉 주변에 그런 그 소고기를 다루는 기술이 좋아서 그쪽에 이제 좋은 소고기 음식점, 갈비집이나 설렁탕집이 많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냥 재밌는 얘기를 들어두시고, 그렇게 쓰여왔던 겁니다. 한우는, 그러니까 한우의 조상들은. 근데 이제 정작 이제 근대적 개념의 그 유구 품종으로서의 한우는 일제 시대에 이제 일본
어, 일본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경제적 군사적 목적으로 한국에 있는 조선 반도에 있는 소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최초로 조사를 하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한우에 대한 어떤 근대적인 자료는 일제시대에 남긴 게 최초입니다. 물론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거기에 이제 소에 대한 언급이 여러 군데 나오긴 하거든요. 여러분 뭐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한자로 읽은 건 아니고요. 그 홈페이지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전부 한글로 번역한 다음에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웹에서 접속하면 제가 그 주제어만 표제어만 넣으면 다 검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가령 뭐 거기에 뭐 소, 황소 뭐 이런 단어를 붙이면은 그 조선왕조실록에 소가 언급된 부분을 다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소에 대해서 뭐 그게 그 조선왕조실록이 어떤 그 왕과 관련된 정치 사회적 문제를 다루니까 소 얘기가 자세히 나오긴 없겠죠. 근데 뭐 소 얘기가 가끔 나오긴 나오는데 뭐 이렇게 개념이 뭐 품종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한우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조선반도의 소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었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있는 소는 이제 그 황색 털을 가진 소로 이렇게 한정하는 걸로 일종의 그 표준 규격 뭐 이런 걸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소는 이렇게 도태하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의 황색 그 털의 소, 한국에 있는 소를 한우라고 이제 한우가 됐는데요. 사실 또 그때도 이름은 한우는 아니었습니다. 조선소였겠죠, 조선소. 한우란 이름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한우의 한자가 한국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한국이라는 말도 언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그 대한제국이라고 칭할 때부터 이제 한이란 개념이 한국이란 개념이 생긴 거니까 훨씬 한우는 그 뒤였겠죠, 당연히. 근데 일제시대 한우라고 부르진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또 그 네이버의 그 옛날 신문들, 아주 1900년대 초부터 그 신문들을 그 검색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그 옛날 신문을 다 검색을 해봤는데요. 한우란 말이 처음 등장하는 거는 1960년대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해방 후 또 상당 기간은 한우라는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정확히 근거는 그 자료는 못 찾았는데 어디서부턴가 누군가 그 우리나라에서 나온 황색 털을 가진 소를 한우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죠. 제가 추측하기는 아마 농협 쪽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한우 품종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생겼고,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의 고유 품종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유전 자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얘의 경제적 가치에 눈을 뜨게 되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역용으로 썼던 한우를 이제 어떤 식품으로서, 고기소로서, 육으로서 이제 우리가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역용으로 썼을 때의 그 한우의 특징이 그 육으로서의 한우로는 맞지 않았겠죠. 그죠? 역용은 뭐 이렇게 아무래도 덩치가 너무 크지 않고 그 대신 힘은 세고 뭐 지구력 있고 뭐 이런 거일 텐데, 고기는 고기소로 쓰려면 육량이 많고 육질이 좋아야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우리가 육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한우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우에 우리가 이제 육종하고자 하는 그 대상 형질, 경제 형질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우의 개량을 생각할 때 한우의 경제 형질이 뭔지를 이제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우의 경제 형질은 그 대략 도체 형질, 체형 형질, 번식 형질 뭐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도체 형질은 중요한 것이 등지방 두께, 배최 장근 단면적, 도체중, 근내 지방도, 육색, 지방음색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육종을 하려고 하면은 능력 검정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측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표현형을 측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좋은데 그 측정을 많이 자주 하려면 돈이 들죠. 비용이, 인건비와 뭐 등등 들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면서 중요한 것만 줄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우리가 그 한우에서 중요하게 쓰는 게 이제 등지방 두께, 배체장근 단면적은 그냥 등심 단면적이라고 쉽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체장근이라는 뜻은 뭐냐면 배는 등 쪽을 말하는 거고요. 배가 한자로. 그 다음에 췌장, 가장 긴 등 쪽에 있는 가장 긴 근육인데 이게 이제 등심으로 보시면 돼요. 거기에 넓이고요. 단면적. 그 다음에 도체중은 이제 이 도축할 때 체중입니다.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근내지방도. 네, 요즘 가장 중요시되는 마블링입니다. 근내지방도. 그러니까 지방이 이제 근간 지방이 있고 근내 지방이 있겠죠. 그래서 근내는 근내니까 인터머스큘라 팻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근섬유 사이사이에 이렇게 하얗게 박혀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마치 대리석의 하얀 그 무늬 같이 생겼다 했을 때 마블링이라고 그냥 부르죠.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마블링의 정도가 이제 아주 고급육의 정도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체형질의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도체형질은 죽어야만 측정이 가능하죠. 도축해서 죽여야지만 그걸 잘라보고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중요한 형질인데 이미 죽여서 그걸 보게 되면은 걔를 총축으로 실소로 쓸 수가 없죠. 이미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인 거예요. 도체형질을 죽이지 않고 알으려면 살았을 때 측정을 하거나 어떻게든지, 또 하나는 그 그러니까 후대 검정을 해서 보거나 조상의 능력을 보거나 이것밖에 없는 거죠. 본인 거를 도체형질을 아는 방법은 없죠. 그렇게밖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살아있을 때 측정하는 방법. 그게 뭐냐면 이제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란 기술을 이용해서 살아있을 때 측정을 해서 쓰거든요. 초음파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에서 그 태아 임신 진단 또는 태아의 성별, 태아의 기억 여부를 아는 그 초음파 기술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이 경우에는 소의 등 쪽에 그 초음파 기계로 이렇게 스캐닝을 하면서 그 근육의 이미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딱 이제 정해놓은 부위가 있거든요. 뭐 등에서 몇 번째, 갈비뼈에서 어느 위쪽에서 어디 부분 이렇게 딱 정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가죽이랑 털이 있으니까 이제 식용유 같은 걸로 젤 같은 걸로 이제 기름을 칠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초음파 기계로 이렇게 등 쪽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거기에 이제 단면적이 딱 흑백이지만 초음파니까 흑백입니다. 그래서 단면적과 등지방 두께, 또 마블링의 정도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아있을 때 측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도축한 다음에 직접 고기로 측정하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살아있을 때 알 수 있으니까 그걸로서 되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시기에 초음파로 등지방 두께와 등심 단면적을 측정해서 이제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육종에 사용하는 거예요. 표현용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최근에는 저 초음파 기술을 우리가 이제 육종을 하기 위한 그 능력 검정 자료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도축 시기를 예측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제 도축을 앞두고 있는 소를 초음파 진단을 해서 이제 마블링을 보는 거예요. 마블링을 보고서는 이게 아직 1 플러스가 안 나올 것 같다. 1등급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도축 시기를 늘리고 그 사이에 집중적으로 그 곡물 사료를 먹여서 마블링을 높여서 뭐 몇 달 후에 판다든가 이렇게 육질을 예측해서 그 어떤 그 출하 시기를 조절하는 데 쓰는 그런 식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육종적인 건 아닙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2번 채척 또는 체형 형질이 있는데요.
얘네들의 유전력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제 교과서에 얘네들 유전력이 나오는데 도체 형질의 유전력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의 유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도 내지 고도의 유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형질마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얘는 육종학에 적합한 형질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최근에 한 2, 30년 동안 아주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왔죠. 도체중도 커지고 근내 지방도 높아지고 아주 그러니까 육종을 할 만한 형질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체형 형질인데요. 이거는 뭐 여기 우리 단어로 여기 육종학적 단어로 소에 대한 단어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체고 사람으로 보면 키가 되겠죠. 체장은 앞뒤 길입니다. 그 다음에 흉심, 뭐 십자구고 정관이 뭐 등등등 있어요. 교과서에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자로 재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로 재야 되는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자로 재려면 이렇게 소를 이런 거가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재기가 어려워요. 소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정틀 같은 데다 소를 잘 몰아서 넣고 몇 사람이 꽉 잡고 막 밧줄로 꽉 묶어서 잡고 그래야지 잴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서너 사람이 달려들어서 해야 돼요. 한 마리당 뭐 몇십 분씩.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조차도 쉬운 게 아닙니다. 능력검도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전에 한 6, 7년 전에 채척질을 쉽게 잴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소 사진을 딱 찍으면 그 사진의 이미지로 그 채척질을 이렇게 재주는 그런 앱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정확도가 높지 않아서 결국 실패했는데 이제는 아마 다시 한다면 뭐 스마트폰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하드웨어가 좋아져서 조금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최고에서 최고체장 이거 재밌는 건 뭐냐면 최고가 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의 높이가 아닙니다. 손은 머리의 높이 머리 정수리까지 높이가 아니라 등까지의 높이입니다. 등. 그 다음에 체장도 마찬가지로 이게 앞에서 코끝에서 엉덩이까지가 아닙니다. 이제 가슴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교과서 그림을 잘 보세요. 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흉심은 그 등에서 이 가슴까지 그 몸통의 두께가 되는 것이죠. 깊이. 그다음 십자부고는 뭐냐면 이제 십자부라는 게 어디냐면 척추랑 골반뼈랑 이렇게 딱 직각을 이루고 있잖아요. 엉덩이 밑쪽에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높이. 그러니까 체고랑 십자부고랑 이렇게 높이가 비슷해야죠. 그 십자부고가 너무 낮으면 이렇게 소 등이 이렇게 기울어진 게 되죠. 그죠? 십자부고도 좀 높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전관이는 뭐냐면 이제 발목의 둘레를 말합니다. 저거는 상대적으로 재기가 쉬울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래서 체형 형질은 유전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고도의 유전력.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유전력은 어느 집단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 시기에 따라서 이제 수치는 다를 수 있다는 거. 근데 어떤 형질이 많이 차이는 나지 않겠죠. 근데 또 그 교과서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뭐 그게 좀 이상한 거죠, 사실은. 많이 차이는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저는. 하여튼, 우리가, 유전력이, 체형 형질의 유전력은 높다. 그리고 책에 어떤 얘기가 나냐면 선형심사 형질이라는 게 나와요. 선형심사 형질이 뭐냐면 이제 어떤 이제 외모나 이 소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이제 점수를 매기려고 하는 그 형질들이에요. 훨씬 아주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다양하게. 근데 뭐 그 다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전문가가 아니면 또 이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많은 오랜 경험과 그런 숙달된 눈이 있어야지 정확하게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거죠. 이게 주로 그거는 이제 한국 종축계를 협회에서 직원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식 형질이 있어요. 번식 형질이 있는데, 번식 형질은 이미 아시다시피, 유전력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전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번식 형질 능력이 비슷하다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그 당시에 환경 효과, 그러니까
농장의 문제 또는 뭐 그 축주의 기술이라든가 그런 거에 되게 좌우되는 거죠. 그 당시 뭐 그 소의 컨디션 이런 거에 되게 좌우되기 때문에 그게 유전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초산일령, 그러니까 태어나서 첫 번째 새끼를 낳을 때까지의 기간, 초산일령이 짧을수록 세대 간격이 짧은 거죠. 그죠? 그러면 유전적 개량량이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공태일수. 공태일수는 이제 한 번 새끼를 낳고 쉬어야죠. 계속 낳을 수 없으니까 며칠간.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그것도 이제 짧을수록 좋겠지만 뭐랄까 이 너무 짧으면 또 암소가 힘들어지는 거죠. 네, 번식 간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송아지 한 마리 낳고 또 그 다음 낳고의 기간이죠. 그래서 소의 경우는 번식한다라는 말을 새끼를 낳다, 송아지를 낳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서 영어로는 캘빙이라고, 캘프가 이제 송아지잖아요. 그래서 캘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캘빙 인터벌이라고 하거든요. CI 뭐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여기 이제 도체중도 마찬가지 이제 도체, 그 반도체란 말도 있어요. 세미컨덕터 아니고요. 도체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가축에서 도체는 뭐냐면 카카스입니다. 카카스. 도축한, 도살한 그 몸통을 말하는 거예요. 카카스라고 하고요. 카카스 도체는 카카스 웨이트.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는 뭐냐면 도축한 애를 이렇게 세로로 반 잘라서 보통 소나 돼지는 이렇게 반 잘라서 이렇게 형태로 움직이거든요. 이걸 반 잘라서 반도체라고 그러고 체중 형질은 생시 체중, 이유시 체중, 뭐 3개월,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잰단 말이에요. 계열별로. 그때 이제 생시 체중도 중요하죠. 생시 체중이 큰 애가 나중에 클 확률이 높겠죠. 근데 생시 체중은 마냥 큰 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그 애가 크면은 암소가 그 임신한 암소가 낳기가 힘들죠. 골반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난사할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시 체중을 마냥 크게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다. 암소도 같이 커져야 되는데 또 이제 암소가 같이 커지는 게 또 마냥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번식 효율이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생시 체중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제 이유시 체중은 되게 중요해요. 이유시 체중 뭐냐면 이제 송아지가 처음 태어나서 한동안 엄마 젖을 먹잖아요. 젖을 먹고 엄마 젖을 먹다 초유 이런 거 먹다가 또 이제 분유 먹이다가 이제 젖을 띄고 이제 정식 사료를 먹는 그 사이 기간 이제 그때 젖을 띨 때 체중이 이유시 체중인데 이유시 체중이 높아야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곡물 사료 뭐 조사료 먹어도 이제 잘 크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제 한 발짝 앞에서 출발하는 거죠. 출발선은 이유시 체중이 높다는 건. 근데 이유시 체중 뭐에 많이 좌우되느냐? 암소의 비유 능력에 의해서 상당히 좌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시 체중은 사실 절반은 엄마의 능력이라고 봐야 돼요. 암소의 능력. 근데 이제 한우는 그 비유 능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그쪽도 좀 중요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홀스타인 암소에다가 한우 정액을 교배해서 잡종을 만들었을 때 거기서 태어나는 이제 한우 홀스타인 교잡종 송아지는 되게 이유시 체중이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홀스타인이 일단 크기도 하지만 엄마가 홀스타인이니까 젖이 많이 나오니까 잘 먹죠. 그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개량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개량 목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개량 목표에 대한 개념은 1993년부터 이제 축산법에 의해서 이제 그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량 목표를 이제 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년마다 이렇게 정합니다. 5년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형질에 대해서 그 얼마까지 하겠다. 5년 단위로 하겠다는 거고 이제 거기에 이제 연간 유전적 개량량은 얼마다 이런 걸 다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우리가 목표로 삼습니다. 5년마다 하는 거 이제 5년 지나면 우리가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나, 목표를 이렇게 정한 거에서 문제점은 없나 이런 걸 다 점검을 해보고요. 그동안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소비자의 어떤 변화가 있나, 소비자들의 요구의 변화가 있나, 사회 문화적 변화. 그러니까 소비자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 이제 원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뭐 옛날에는 맛과 상관없이 양만 많았으면 좋겠다 했다가 이제는 맛을 따진다거나
육질을 따진다거나 거꾸로 또는 육질이 그러니까 마블링이 높은 게 좋았는데 맛은 있는데 지방이 많아서 건강에 좀 나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동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거 싫다. 그러면 또 그런 거를 감안해서 마냥 크게 하는 게 좋지가 않다. 이런 거를 감안해서 육종 목표를 계속 5년마다 우리가 점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량 체계. 여기에 2장의, 이 한우 개량 챕터의 절반을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개량 체계, 우리나라 한우 개량의 체계의 특징은 뭐냐면 국가 단위 유전 능력 평가를 하고 있다. 국가 단위 단일 체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한우 보증 실소를 살라고 하면 그거를 만드는 곳은 한 군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농협 한우 개량 사업소인데 좀 넓게 말하면 국가인 거예요. 국가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한우 개량 사업소가 국립축산과학원이 같이 해서 한우 실소를 생산하는 거예요. 딱 한 군데에서만. 경쟁자가 없어요. 단일 체제인 거죠. 일종의. 근데 가령 미국에서 내가 앵거스를 키우는데 앵거스 실소 정액을 사고 싶다. 그러면 미국은 국가에서 하지 않거든요. 협회에서 하고 어떤 큰 회사에서 하고 있네요. 선택의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국가 단위 유전 능력 평가 체계를 하기가 어렵죠. 너무 크고 너무 많아서 너무 넓고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령 이게 어떤 수준이 안 돼서 국가가 인프라가 안 돼서 필리핀이나 이런 저개발 국가에서 소육종을 위해서 국가 단위 유전 능력 체계 운영 못해요. 그죠?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국가 단위 유전 능력 평가를 하는 데는 한국, 일본, 아일랜드, 이런 유럽 몇 나라 이렇게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우리가 단기간에 한우를 육종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이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당분간은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우를 국가 단위 유전 평가 체계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우가 도별로 이제 우리나라 한우의 브랜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디 한우 하면서 이름을 붙이잖아요. 근데 육종학적으로는 유전적으로는 다 똑같은 한우예요. 예, 전부 치수소를 똑같이 공유하고 물론 이제 어느 도에서는 우리는 좀 이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치수소를 약간 그 목적을 가지고 선택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 도의 자연 환경이 다르고 먹이는 사료가 조금 다르다는 거 외에 유전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한우 사실상 하나인 거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개량 체계는 뭐냐면 시수소 위주로 할 거냐, 씨암소 위주로 할 거냐, 둘 다 할 거냐, 국가 단위로 하냐, 농가 위주로 하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시수소 위주로 국가 단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씨암소도 자꾸 이제 암소 개량도 포함하려고 그러고 농가도 이제 자꾸 참여시키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수소 선발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우 육종농가 사업이라는 걸 이제 2005년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수소에 후보가 되는 애들을 제대로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씨암소, 암소 개량에 대해서도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해서 그동안 이제 암소는 랜덤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암소 검정 사업, 암소 자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암소 검정 사업을 이제 추진하면서 암소 개량도 농가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한우의 개량 체계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